경제지수가 이틀 연속 상승하며 15,000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주택지표가 예상치를 밑돈 것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티브 발머 대표가 1년 내 퇴임할 것이란 소식도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31% 올라 15,000선을 회복했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0.53%, 0.4%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2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영국과 독일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비치에 부합하거나 웃도는 성적을 보이며 증시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영국 통계청은 23일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0.7% 상승했다고 밝혔으며 독일의 2분기 경제 성장률도 예비치 0.7%와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증시는 전일보다 0.7% 올랐고 독일과 프랑스 증시도 각각 0.23%, 0.25%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7월 신규 주택 판매가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7월 신규 주택 판매 결과가 전달보다 13.4% 감소한 39만 4천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마켓워치 전문가의 예상치 48만 5천 채를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마켓워치는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면서 7월 주택 판매 성적이 안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며 다만 7월 주택 판매 성적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개선된 점을 미뤄볼 때 장기적으로는 주택 경기가 회복세를 걷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데니스 로카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금 나오는 경제지표를 볼 때 미국 연준이 9월에 양적완화 축소에 나서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카트 총재는 23일 CNBC 방송에 출연해 지금부터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때까지 나올 경제지표가 기본적으로 현재의 경기를 확인시켜준다면 9월 자산 매입 축소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올해 성장률은 2%에서 2.5%로 예상했으며 실업률은 연말 7.2%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3일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연례 포럼에서 미 연준이 양적 완화 정책 축소를 서두르면 안 된다는 주장들이 이어졌습니다. 잭슨홀 미팅의 첫 연설 주자로 나선 로버트 홀 스탠포드 대학 교수는 고용시장 상황을 볼 때 미 경제가 예상보다 느리게 회복하고 있다며 미 경제가 제대로 회복될 때까지 연준이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뒤이어 발표에 나선 나빈드 크리쇼나무르티 노스웨스턴대 교수도 양적 완화 정책을 축소하더라도 MBS 매입은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으며 라가르드 IMF 총재도 미국과 일본, 유럽중앙은행 등이 출구 전략을 서둘러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 경영자인 스티브 발머가 1년 내에 은퇴하기로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시간으로 23일 발머가 12개월 이내에 물러나기로 했으며 현재 후임자를 물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머는 성명에서 경영권을 물려주는 데 있어 완벽한 시점은 없지만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며 나는 처음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기기 서비스 회사로 변신하는 도중에 은퇴할 생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는 새로운 방향으로 장기간 회사를 이끌 새 CEO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발머의 사퇴 소식이 전해진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7% 넘게 급등했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셨나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가 이틀째 올라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택지표가 부진하게 나왔는데 이 점이 양적 완화 축소시키를 지연시킬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되면서 결국 다우지수가 15,000선을 회복했고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독일과 영국의 GDP가 좋은 성적을 내놓으면서 호재로 작용해 상승으로 마무리됐는데요. 이번 주에도 글로벌 증시에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이슈 그리고 신흥국 아시아 시장의 우려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마감된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부터 정리해보고요. 이번 한 주 흐름도 전망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연준의 통화 정책을 논하는 최대 행사 중 하나인 올해 잭슨홀 미팅은 연준의 출구 전략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신중한 국제적 공조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금요일 마감됐던 글로벌 증시부터 마무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했죠. 유럽 증시도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글로벌 증시 이틀째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주택 지표가 오히려 안 좋게 나온 것이 상승의 빌미가 됐습니다. 이틀째 뉴욕 증시는 이제 상승세를 유지를 했는데요. 다우존스는 15,000을 회복을 했습니다. 15,010포인트 0.31%가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3,657포인트 0.52%가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1,663포인트로 0.39%가 올랐습니다. 유가도 1.3% 올랐고 금 가격도 $1,400 언저리 수준까지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역시 이제 경제 지표로서 7월 신규 주택 매매 이 지표가 39만 4천 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는 48만 7천 건이었는데요. 예상보다 큰 폭으로 좀 미달이 됐고요. 6월 대비해서도 13%나 신규 주택 매매 건수가 줄어든 이 부분이 9월에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가 나오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이 투자가들의 매수세를 좀 북돋은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잭슨홀 연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연사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IMF의 크리스틴 라가르 총재가 연준이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에 나서는 것이 현재 시기가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뉴욕 증시 상승에 좀 힘을 보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영국의 FTSE 지수 0.7%가 오른 6,492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독일의 닥스 지수도 0.23% 상승했고 프랑스의 깍그 지수도 0.25%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스의 아테네 증시도 2.94% 올라가면서 그리스 증시가 가장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예비치 0.6보다 조금 더 오른 0.7%로 집계가 되면서 시장의 경제지표로는 좋은 추세가 나왔고요. 유로존의 8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그 7월 대비해서도 낙폭을 현재 줄이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좀 북돋은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잭슨홀 컨퍼런스가 한국 시간으로 24일에 폐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시기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고 했었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좀 무게감 있는 연사들의 내용은 당장은 좀 무리이다. 당장은 좀 실시하는 것보다는 조금 늦추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갔고요. 그 밖의 연사들은 양적 완화 축소를 지지하는 발언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다는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IMF의 크리스틴 라가르 총재 잠시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연준이 그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에 나서는 것은 당장은 바람직스럽지가 않다. 세계 경제가 매우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고 이 테이퍼링이 만약에 개시가 될 경우 다른 국가에 미칠 파장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신중한 입장을 그대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존 테일러 스탠포드 교수는 이제 그 연준의 현재의 통화 정책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라는 입장을 내비쳐서 온건하지만 현재의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가 나오는 것을 바람직스럽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 신중한 접근을 얘기한 연사들이 좀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월가의 이른바 플로우 트레이더 시장에서 매매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 전문가들은 9월에 개시 가능성을 여전히 현재 50% 이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잭슨홀 연설에서 연은 총재들의 발언도 이어졌는데 내용은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3명의 연준 총재들이 발언이 있었는데요. 네. 지난 주 말에도 저희가 이제 잠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특히 이제 오래간만에 그 언론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의 그 식견이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현재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양적 완화 축소에 좀 신중할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연말께 정도가 좀 좋지 않겠느냐. 시기적으로는 12월을 얘기를 했습니다.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여전히 이제 신중론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에 있을 FOMC 미팅 때도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를 당장 시행하는 것에는 반대표를 던질 공산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이제 잭슨홀 연설에서 비둘기파로 분류가 됐고 9월 13일 날 연설을 통해서 양적 완화 축소에 매우 신중할 것을 얘기했던 그 데니스 로카트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9월에 그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를 단행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매파적인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매파적 입장으로 돌아선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와 이 데니스 로카트 연방은행 총재의 그 현재 움직임 다소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보면 현재 5명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올해 의결권을 보유한 지역 연방은행 총재 중에 캔사스시티의 에스터 조지 총재와 시카고의 찰스 에반스 총재, 그 다음에 현재 그 연설에 나서고 있는 보스턴 에릭 로젠그린 총재가 모두 현재 양적 완화 축소를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 중에 테이퍼링을 찬성하는 입장의 연은 총재가 3명, 그 다음에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현재 유보적인 입장이고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총재만이 반대 입장을 가져갈 이런 부분이어서 이번 9월에 있을 연방은행 연준의 FOMC 미팅에서는 연준의 버냉키 의장과 자넷 옐런 부의장이 어떤 스탠스에 쓰느냐에 따라서 9월에 나올 수도 있고 이것이 이제 한 달가량 늦춰질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번 주에도 시장의 관심은 지역 연은 총재들의 입에 몰릴 공산이 큰데요. 이번 주에도 연설이 많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증시의 부담도 커질 상황입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예정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버냉키 의장이 한마디만 하면 네. 모든 게 싹 정리가 될 텐데요. 버냉키 의장이 그 입을 함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9월 연방은행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까지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것으로 현재 예견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지역 연방은행 총재의 그 풍향계에 따라서 증시가 좀 오락가락하는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도 27일 날 잭슨홀에서 연설을 했던 샌프란시스코의 존 윌리엄스 총재가 연설이 대기가 돼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월께 테이퍼링이 개시되는 것을 희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프리 러컬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29일 날 연설이 예정이 돼 있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29일과 30일 연 이틀 동안 현재 연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에 이미 나왔던 그 톤의 그런 그 연설이 될 것으로 보여서 이번 주 뉴욕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제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 약세를 이어가던 일부 신흥국 통화 가치가 각국 해당 중앙은행들의 개입으로 일부 안정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난 주말 특히 이제 인도 중앙은행하고 브라질 중앙은행이 네. 아주 바삐 움직였는데요. 이러면서 브라질의 헤아라하고 인도의 루피가 그동안의 약세 기조에서 조금은 탈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도가 지난 금요일 날 장 막판 오후 4시 30분경에 전격적으로 외환시장에 달러를 푸는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루피아 가치를 조금은 진정시키는 국면으로 들어갔는데요. 지난 목요일 날 달러당 루피는 64.2로 올랐다가 금요일에는 63.2로 다소 진정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또한 브라질 중앙은행도 지난 금요일 날 유동성 공급을 단행을 했는데요. 환매 조건부 채권 RP 발행을 통해서 600억 달러를 시장에 풀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헤아라의 가치 방어에 현재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기도 만테가 그 브라질 재무장관은 지난 금요일 날 올해 브라질 경제 성장률을 종전 4.5에서 4%로 낮춰 잡았습니다. 이렇게 경제 성장률을 낮추고 있는 부분은 브라질 헤아라 방어에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브라질은 국내에서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신 투자가들이 많은 부분입니다. 지난해 성장률이 0.9%에서 올해는 다소 회복되고 있지만 이런 그 테이퍼링과 관련된 부정적 여파 이런 부분을 잘 만회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진단 순서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준의 골드박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님 전화로 연결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코스피가 오랜만이죠. 6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전환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앞으로 시장 흐름까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금요일 날 좀 반등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난주 초반에 이제 문제가 됐던 이머징 마켓의 어떤 그 부분들이 좀 확대되던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진정되는 게 아니냐. 결국 이제 인도, 인도네시아 등 신흥시장에 대한 불안감들이 지난주 한 주를 전체적으로 지배를 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좀 상황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아마도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지겨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 여기에 대한 논쟁들, 이거에 이제 반대편에 서 있는 게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가능성들. 이제, 지금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 쪽에서, 반대쪽에서는 무슨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냐면, 경기 지표들이 굉장히 호전돼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미국과, 독일과 영국에 대한, 2분기 GDP가 긍정적으로 0.7%씩 상승해서 나왔다는 것이 일단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수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이 두 가지가 지금 대립되고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에 대한 시장의 영향을 좀 체크를 해보려면 최근에 이제 지수 움직임들을 좀 같이 좀 봐야 되는데요. 정확하게 지수의 움직임은 6월 초입니다. 6월 초로 이제 거슬러서 올라가면은 거의 이제 2,000포인트 육박했던 지수가 버냉키발 쇼크, 그러니까 양적 완화 규모 축소의 가능성이 갑자기 언급되면서 2,000포인트에서 이제 1,770포인트까지 왔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재 양적 완화 규모 축소가 제일 처음엔 시장의 전면으로 부상하면서 가장 크게 충격을 줬던 시나리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말을 기점으로 해갖고 7월 중순, 7월 하순까지 지수는 1,770포인트부터 1,940포인트까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버냉키가, 얘기했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완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버냉키가 그렇게까지 서두를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시장의 어떤 우려감을 좀, 일부 잠재웠던 부분들이 지수의 강한 반등을 이끌었던, 한 사이클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다시금 1940, 30 정도에서 갑자기 급격하게 1840까지 밀렸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머징 마켓에 대한 부담이 시장의 전면으로 좀 부상을 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요번에 빠진 이유도 결국은 미국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에 대한 후폭풍으로서 아시아 이머징 마켓에 충격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전체적으로 최근에 어떤 변동성을 키우는 부분들은 미국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냐 좀 완화되느냐의 얘기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의 변동폭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부터 1,710포인트까지 그러니까 약 한 230포인트 정도가 급락을 했다라고 일단 본다면 요번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부분이 이제 확대되면서 나타났을 때 지수의 변동폭이 1,940에서부터 1,840까지 오기 때문에 요번에 충격 파동은 100포인트 미만으로 해결이 됐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는 뭐냐면 미국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에 대한 시장의 어떤 그 느끼는 체감은 점진적으로 어느 정도 좀 내성이 길러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제 아마도 이머징 마켓 쪽에서의 그 외국인들의 어떤 투기적 매매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충격 파동은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그 충격 파동의 그 범위는 또 제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그 미국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에 대한 논의에 대한 내성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길러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부분에서도 봐야 될 게 뭐냐면 분명히 이 양적 완화 규모 축소에 대한 논의의 어떤 핵심 안에는 경기 회복이라는 게 대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결국 미국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을 하나의 축으로 놓고요. 또 하나는 실업률이라는 부분을 놓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이 전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거에 대한 논의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최근에 이제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만큼 이제 실업률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유럽도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 결국은 영국을 중심으로 한 부분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그 성장성과 독일을 중심으로 한 성장성이 지금 부각되고 있고 그래서 미국 유럽의 경기 회복이 중국 관련 부분까지도 좀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중요한 부분으로 좀 변화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가 언제 될 거냐보다는 경기 지표 회복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추가적인 지수의 하락 여부를 논의할 때는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결국은 선물의 투기적 매매입니다. 지수가 급락할 때는 항상 그 매매의 중심축에는 외국인의 선물의 투기적 매매가 있었는데 프로그램 매도와 동반한 선물의 투기적 매매가 추가적으로 시장을 강하게 억누르지만 않는다면 지수는 어느 정도 하단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고려할 중요한 변수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는 이제 기정사실로 좀 받아들여야 되고요. 다만 이것에 이제 시기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시기의 논쟁이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시장은 약간의 변동성을 좀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동성의 범위는 제한될 걸로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서서히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경기 회복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일단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지표들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검증되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아마도 이제 그 미국의 2분기 GDP 발표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어떤 중요한 변수가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유럽의 경기 회복은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로 좀 볼 필요가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 신호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향후 중심축은 경기 회복의 진행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반등 사이클 쪽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좀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렸지만 지수의 하단은 어느 정도 좀 확인돼 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1840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범위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수를 지금 받쳐주고 있는 거 이런 쪽에서는 향후 시장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좀 있고요. 그렇지만 다만 이제 지수가 반등을 해서 다시 1920, 30번대에 좀 진입을 하면 다시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정의 빌미는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추세를 강하게 돌파하기는 어렵지만 지수의 저점은 좀 확인해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향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섹터들을 좀 보면요. 일단은 신성장 엔진이 존재하는 쪽이 좀 중요하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장 엔진이 표기가 좀 잘못됐는데요. 부재가 아니라 존재 여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이 2차 전지 쪽 그리고 LED 쪽, 스마트 그리드 쪽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조정시마다 저점을 찾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고요. 점진적으로 물량 비중 확대를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최근에 이제 지수의 코스닥 지수의 연관성이 있는 풍력 관련 쪽의 어떤 부분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쪽도 역시 전체적인 어떤 신성장 엔진이 존재하고 있는 쪽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T 부품에 대한 부각 여부입니다. 곧 조만간 신제품 출시 효과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갤럭시 노트 3 그리고 아이폰 5S 쪽은 이미 출시에 대한 어느 정도 지금 언급이 있는 상태이고요. 아마도 LG 쪽에서도 신제품 출시 여부가 좀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신제품 출시에 따른 IT 부품 쪽에 이제 발사 효과가 좀 예상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 조금 지연된 부분들이 좀 있는데 결국 이제 반도체 부품을 그러니까 중국 반도체 부품 공장 가동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부품 쪽의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확산되면서 결국 IT 부품 쪽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결국은 시장의 지수는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신성장 엔진이 존재하는 쪽과 그리고 이제 IT 부품 쪽이 시장에 다시금 전면으로 부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 1840선을 이탈하지 않고 삼성전자가 받쳐주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앞으로 지수 흐름도 긍정적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1920선에서 30선 부근에서는 조정의 빌미가 남아있다는 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은 한 주간 발표될 예정인 지표들 그리고 이슈들 모두 살펴보는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표 이슈 정리를 해보기 전에 지난주 국내 증시 흐름부터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코스피가 한 2% 정도 주간 기준으로 하락했습니다. 1920선에서 1870선까지 내려왔었는데 신흥국 아시아 시장의 경기 위기까지 겹치게 되면서 결국 주중에는 1840선도 이탈하는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지난주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신흥국 우려감이 좀 작용을 했었죠.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보다 오히려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 특히 이제 아프리카 이런 신흥국에 대한 우려감, 경제 우려감이 좀 발생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지난 수요일하고 목요일 좀 속절없이 좀 급락세가 나왔던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추세를 이탈했다는 어떤 불안감으로 한 주를 좀 마감했었는데, 이러한 당분간은 이러한 변동성 장세가 이번 주 혹은 다음 주까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좀 상기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여기서 추가 하락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추가 반등의 여부는 이번 주에 좀 결정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 주요 경제 지표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를 많이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주 초반보다는 주 중반에 주 중반 이후부터 이제 발표를 많이 이제 앞두고 있는데 8월 26일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7월 내고제 수주가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8월 27일 미국 8월 케이슬러 주택가격지수, 그리고 미국 8월 소비자 기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8월 28일 수요일에는 한국 9월 제조업 BSI 지수하고 미국 7월 미결제 주택 판매 지수가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8월 29일 목요일에는 한국 7월 경상 수지 확정치하고 미국 2분기 GDP 수정치, 그리고 미국 2분기 개인 소비 동향,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8월 30일에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같은 경우는 7월 실업률하고 일본 7월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중국 7월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를 앞두고 있고, 유로존은 7월 실업률, 그리고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7월 개인 소비 동향, 그리고 미국 시카고 PMI 지수,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주요 경제 지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시장 흐름을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미리 전망을 해본다면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이번 주 경제 이슈 중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7월 내구재 수주 동향하고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는 미국 8월 케이슬러 주택가격지수, 8월 소비자 기대지수 발표를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수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 동향 지표가 많이 나오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9월 제조업 BSI 지수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때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미국 2분기 GDP 수정치 요거에 따라서 그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 힌트가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실업률 동향을 좀 봐야 되겠지만 이번 주에는 미국 2분기 GDP 수정치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국 2분기 개인 소비 동향도 같이 보시면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금요일에 이제 경제 지표가 대거 많이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목요일도 마치 목요일에 이어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실업률하고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다 발표가 되냐에 따라서 아베의 경제가 살아나는지 살아나지 못하는지 여부를 좀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7월 경기 선행지수가 28일부터 31일 사이에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보통 주 후반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걸 좀 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또 마찬가지로 유로존 7월 실업률하고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좀 관심 있게 보시고, 특히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시카고 PMI 지수하고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를 좀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번 주 증시 전략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양적 완화 축소 관련해서 변동성 양상이 좀 더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경제지표 결과치에 따라서 이게 좋게 나오냐 안 좋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양적 완화 축소가 뭐 빨라진다 안 빨라진다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양적 완화의 그 축소 여부는 다음 주에 발표될 실업률 동향에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만약에 그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온다라면은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 반등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외국인의 매수 유입세를 좀 보자.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주에 어쨌든 뭐 신흥국 시장의 우려감이든 뭐 출구 전략의 우려감이든 그런 것이 작용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의 매도는 강하지 않았다는 부분들, 물론 선물 쪽에서는 12,000계약이라는 강한 매도가 나왔습니다만은 다시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일부 선물을 좀 매수를 다시 돌려주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번 주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이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이 주 초반에 얼마나 좀 강하게 매수로 좀 반전될 수 있는지, 그렇다면은 월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조금 더 반등세가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뭐 지난주에도 우리가 좀 확인이 좀 됐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난 뭐 7월달 장세처럼 뭐 급등세로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계단식 상승을 하더라도 계단식 반등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인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그렇다면은 만약에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거기에 기대를 해서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면은 경기 민감주들의 추가 상승을 좀 기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좀 이들 위주로 또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양날의 칼이라는 거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삼성전자의 반등세가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만약에 삼성전자가 130만원을 이번에 다시 돌파를 시도하면서 성공을 한다라면은, IT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한번 힘을 낼 수도 있다라는 거 상기를 하면서, 경기 민감주 쪽이냐 아니면은 IT 쪽이냐 좀 구분을 짓고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를 색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그 숨은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이죠. 김동섭의 일당백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섭의 일당백 그 첫 번째 라운드부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라운드 1, 레디, 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신흥국 시장의 위기에 대비해 추가적인 방어선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신흥국 시장의 위기에 대비해서 그 추가적인 방어선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시기나 대상 국가는 밝히지는 않았어요. 잭슨홀의 사실 마리오 드라기라든가 벤버네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이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라가르드 총재죠. 라가르드 IMF 총재가 이제 참석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비전통적 방식에 의해서 경기 부양은, 그 나라에선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출구 전략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비전통 방식을 이제는 끝내고 출구 전략하는 과정 속에서 신흥국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신흥국을 위한 어느 방어선을 구축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방어선이 다른 거 없죠. 일단 재정 지원에 있어서 대출 같은 거를 해준다든가 하는 방법, 아니면은 각 중앙은행들이 이제 환율을 이용해서 유연하게 방어하는 방법, 아니면 통화 수합을 해서 방어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러한 어떤 내용들이 움직여서 그런지 모르겠죠. 일단 아시아 환율은 강세로 전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특히 루피아 같은 경우에도 거의 95 넘어갔다가 결국 93대에서 끝나버리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도 다시 바운딩이 시작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을 본다 그러면 사실 환율의 어떤 정책적인,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유연성 있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신흥 국가에 대한 위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더 말로 해서 위기 조장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큰 문제는 없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달 돌아오는 9월 달에 엔화가 91엔대까지 밀린다는 얘기까지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본다면 신흥국들의 통화가 안정권에 접어들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흥국 위기 큰 문제는 없다라는 내용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라운드 2, 레디, 고! 미국 정치권이 다음 달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정부가 일시 폐쇄되는 가운데 이를 막고자 공화당이 2개월에서 3개월짜리 단기 잠정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현행 시퀘스터를 유지하자라는 걸 골자로 하는 내용이 예산안이 통과되는 건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9월에 위기 소홀 가능성이 시장에 제기되고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내년도 예산안하고 그다음에 정부제 상한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공화당에서는 정부 폐쇄를 막고서 협상을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존 베일 하원이 약 한 3개월 정도 시간을 먼저 벌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공화당에서 걸고 넘어질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제 공화당에서는 뭐냐면, 정부 지출 삭감에 있어서 국방비가 절반이다 보니까 이것을 다변화해서 오바마 케어에서 지출을 늘리고 국방비는 지출을 좀 그대로 유지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 미국에서는 굉장한 핫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사실 미국 시장에서 펀드가 143억 달러 정도가 일주일 새에 빠져나갔다고 하죠. 그러니까 다가오는 어떤 정치권의 문제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경우에는 공화당이 너무 강수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2011년도에도 정부 부채 상한에 대한 문제를 잘못 건드렸다가 미국의 국가 시장도 강등돼가지고 글로벌 시장을 초토화로 만든 시점이 있었어요. 그때 2011년도 9월이었거든요. 이번에 분명히 지난번 S&P가 신용도 강등했기 때문에 피치와 무디스도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는다라면
그 시장도 강등하게 다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너무 우려가 아니겠느냐. 다만 이제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해결하고는 의지는 있다라는 것을 피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정부 폐쇄가 아닌 시간을 가지고 해결을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거라 본다면 시장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9월의 위기감이 너무 커졌다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의 어떤 그동안 주가의 소강 상태가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공화당이 너무 강수를 두는 것이 아니냐라는 진단도 내려주셨는데요. 시장에 조금 길게 봤을 때는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다라는 평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라운드 출발합니다. Round 3. Ready? Go! HSBC가 아시아 신흥국발 위기 우려에도 경상수지 흑자국인 한국, 중국, 대만은 투자 전망이 밝다고 밝혔습니다. 네, 월가에서 한국과 중국과 대만의 투자 전망은 밝다, 욕설 가리게 나서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상당히 좀 주의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시장에서 미국의 양적 완화를 할 때 상승을 못한 나라가 세 나라가 있죠. 중국과 우리나라하고 대만, 홍콩 이쪽입니다. 거의 상승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어디가 상승했냐면 지금 시장의 위기국이라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죠. 근데 이제 통화의 문제로 인해서 그 국가들이 상승을 못한다 그러면 아시아의 투자 인도를 빼가서 어디로 갈 거냐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을 경상수지 흑자 국면에 있는 나라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이 이제 중국, 우리나라, 대만 이쪽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시그널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자재 시장에서 원자재가 급등을 하고 있죠. 특히 이번에 일주일 사이에 미국에서 143억 달러 정도가 주식 펀드에 나가면서 간 곳 중에 일부가 어디냐면 원자재 시장입니다. 원자 시장이 왜 중요하냐면 중국이 경계에서 할 때 원자재를 엄청난 소비를 한다는 거죠. 그것을 대비해서 원자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중국이 살아나면서 얼마 전에 HSBC에서 PMI 지수 50이 넘은 모습이 나왔죠. 이 모습들이 아시아 시장에서 차별화를 두게끔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결국은 새로운 자금들, 신흥국가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갈 곳으로 이곳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한다면 향후 시장에 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을 한번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아주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주봉인데요. 주봉 차트를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파란색은 뭐냐면 전환선이라고 합니다. 전환선이랑 단기 수급선에 해당되거든요. 일목균형표상이에요. 단기 수급선이 우상향하고 튼다는 것은 매수세가 우상향으로 하는데 과거에 이 우상향하고 튼 시점보다 주가가 올라갔죠. 또 여기도 우상향 튼 시점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하향으로 틀다가 지금 우상향으로 틀은 게 이번 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번 주부터 상승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접어들었다라는 거죠. 특히 시장에서 일본 엔화 약세가 우리한테 상향 영향을 줬었는데 엔화가 9월 달에 제가 91엔까지 간다고 아마 계속 91엔 가능성을 제기했었는데 시장에서는 일본 엔화가 9월 달에 91엔까지 갈 수 있다라는 운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나라 시장에 상당한 전망이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모습을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음원까지 밀렸다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 변곡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기관들이 지난주에 매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베이시스로 굉장히 약하게 가져갔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쿼드러블, 그러니까 다음 만기 쿼드러블입니다. 쿼드러블인데 이번 주에는 윈도우 드레싱을 외국 기관들이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에 변화가 확실하게 들어온다면, 아시아에서 정말 차별화된 장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를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라운드까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 김동섭 이사님께서 이번 주 국내 증시 변곡이 될 수 있다, 국내 증시 상승 전환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주셨는데요. 이번 한 주가 8월의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9월 증시를 앞둔 마지막 주 증시가 될 텐데요. 어떠한 흐름 전망되고 있는지, 그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 것인지 이어지는 2부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부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